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첫째 주 첫 모의고사를 치러주시는데,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보고, 실제 시험을 보고 느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많이 봤는데 잘 안 쓰이지는 거에 대한, 안 써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또 이제 보면, 알았는데 분명히 실수한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꼼꼼히 읽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리고 많이 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쓴 것만이 정답으로 채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안다고 착각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이 틀렸던 부분들을 이제 모고에서 봤던 오답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채워가는 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최종 시험이 임용고시 그날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다들 이제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채점이 매겨지고 첨삭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겁이 확 나셔서 이거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내 실력인 것 마냥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업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 오늘 이렇게 4번 정도 첨삭이 들어가고 석차가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만 임용고시를 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단지 내가 실제 시험처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채점까지 매겨졌을 때 조금 더 객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지, 계속 이 성적 때문에 좌우지 안 되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모고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오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뛰어넘을 어떤 멘탈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성적 가지고 많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점검의 의도다라고 하는 걸 계속 하시고, 실제 수험생은 전국에 있는 초등 이번에 올해 보는 선생님들이니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고 계속 가볍게 넘기시는 것도 이제 수험생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저희가 직강생하고 인강생하고 석차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강생들도 보면 인강 전체 학생들보다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첨삭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서 좀 더 실수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채점을 저희도 하다가 실수를 하시는 채점자들, 혹은 저도 하다가 체크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또 맞았는데 왜 틀렸다고 하지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의제기 기간이 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2번 정도 나갈 거예요. 첫 번째 한번 공지하고, 여기에서 채점이 좀 더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에 대한 오류를 반영해서 다시 석차가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초등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까지 다 백구 선생님이랑 조인을 해서 백구팀 문제를 저희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백구팀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 초등 문제가 백구팀 아니면 많이 접해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또 다양한 일반 초등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럼 올해는 현직 교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백구팀은 또 백구팀 모고를 또 따로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현직 선생님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총정리에 이제 추가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거는 좀 최근에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공지가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총정리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오늘 장뜨법 연습 문제 받으셨죠? 장뜨법은 이제 틀리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인출이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서 그날 하시는 게 좋지, 다음에 하면 다음에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꼭 해야 될 공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건 그날 좀
좀 실행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직강생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지만 인강으로 작년 모고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초등이 같이 하지 않고 유초 같이 했던 시스템,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하고 유아를 이제 분리를 해보는 그 지금 체계가 들어가고 있어서 혹시 작년 강의 듣고 왜 유초가 같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작년에 같이 묶어서 했구나라고 해서 같이 강의를 오픈된 거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와닿진 않겠지만 나중에 2차가 선생님들의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미리 그 정조희 선생님이 2차에 대해서 지금 책도 같이 저랑 준비하고 있거든요. 더 질 좋은 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1차만 열심히 해서 일단 무사히 끝나면 2차는 또 저희가 공지한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의 강의도 이제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를 보셨겠지만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일단 계획은 짠 게 뭐냐면 다들 합격자 저희 제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럼 가장 기출에 중요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13년도부터 23년도까지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돼요?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가 이게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출제가 됐던 것들 위주로 그러면 1회는 주로 19년도 위주로 나왔던 것들, 2회는 20년도 거기서 계속 내가 확장하는 개념으로 기출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변형했고 이건 추후에 어떻게 중등 활용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기출도 잡고 이 모고도 내가 실수한 걸 좀 체크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작년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올해는 더 기출을 반영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19학년도지만 좀 더 최근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건 18년도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거의 기출 문제에서는 봤던 문제이지 선생님들이 총론 빼고는 낯선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출을 같이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5회에서는 저희가 되돌려 줄 수가 없어서 답안지 4회까지만 답안지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2시 반부터 6시라고 되어 있지만 6시가 딱 떨어지진 않고 더 일찍 끝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유초가 같이 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서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강만 저희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특화정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일반 초등도 역시 답 불러드릴 거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 초등은 어떻게 질문해요? 라고 한다면 이제 현식 선생님과 같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질문이 온 거 저희가 반영해서 거기다 또 따로 이제 질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화정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전 선생님들이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따로 추석 연휴 동안 공부 안 될 테니 2022 나올 것만 정리를 해서 따로 선생님들한테 특강을 해줄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특화정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날인데 제가 목이 많이 쉬었죠. 그래서 요즘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몸 관리를 확실히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는 화이팅 하면서 첫 수업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교직논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논술 관련된 내용은요. 선생님들이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출제를 한 거 18년도, 19년도 이 나왔던 내용들을 총 이제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반가로 1번은 기출에서 봤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 반가로 2번 같은 문제에서는 최근에 23년도 초등에 나왔던 교수적 수정을 제가 섞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언급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적장애 학생 수지와 동호회 통합실행 방안에 대해 특사급의 김교사와 최교사,
통합학급의 박교사와 민교사가 교사 협의대에서 나눈 대화 일부이다. 항상 대화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쓸 생각은 하지 전혀 마시고 답에서 어떻게든 끄집어 갖고 오는 게 정답의 채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23년도는 대화의 근거였는데 대화의 답이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인출하는 그런 식의 또 패턴이었어요. 결국 19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교직론술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쉽게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다 연습해 볼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은 쉽게 난이도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대화에 근거하여 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지문에 답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지의 활동 참여 증진으로 나타난 효과 3가지를 제시하고 동의의 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참여 시간, 참여 대상, 참여 수준의 3가지 측면에 따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단가를 버는 대화에 근거하여라고 했으니까 대화에 답이 있는데요. 도대체 참여 시간, 참여 대상, 참여 수준은 어디에서 봤던 걸까? 이미 기출에서 선생님들은 다 봤다는 전제에 저는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유특 책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유특 문제가?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흐름을 보시면 유특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특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유특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많이 지문이 활용되는 게 놀이와 관련된 것도 초등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놀이든 뭐든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등이긴 하지만 유특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해서 기출에 출제가 났다. 그럼 선생님들은 우리는 기출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웠던 거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앞으로도 유특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땐 당황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디서 안 본다. 그럼 유특에서 나올 수도 있지. 라고 해서 조금은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화에서 끄집어서 갖고 오는 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배점과 제가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활동 참여 증진 효과 지문에서 사는 거 3점. 활동 참여 증진 방안을 위해서 증진하는 게 3점으로 저는 점수 배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그와 관련된 부분들만 저희가 찾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의 통합된 수지와 동호에 대해서 협의해 보죠. 우리 반 수지가 학기 초에는 학급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잘 참여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수업 중 소리 지르는 행동도 줄었습니다. 주의 집중 능력도 좋아졌지요 라고 하는데요. 너무 친절하게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째가 2번, 그리고 3번째 해당하는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면 1점 1점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화 교육 목표를 지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지요? 우려했던 만큼은 어렵지는 않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수지에게 개별화 교육 목표 중 하나인 생활 속의 동물 돌보기 기술을 지도하려고 했는데 수지에게 국어과 목표인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 말하기를 지도해 보았더니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과 같이 식품과 생활용품의 재료 등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보셨죠? 이거는 19년도 초등의 서답형 기출문제 만든 선생님들이 실과에서 봤던 걸 제가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후에 저희는 교수적 수정 중에서도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지문인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푸는 단서는 전체적으로 생활 속의 동물 돌보기는 실과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전제, 이미 초등에서 교과를 배우시니까, 그리고 국어과 목표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교과의 목표를 아이에게 지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효과를 또 보면 혼자서도 동물 이름을 잘하는 거 있고 또 자존감을 향상되는 것도 있고 수지 어머니께서도 요즘은 수지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동물 이름을 말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방과로 입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의 분석이고요. 저희는 이제 참여 시간, 참여
대상, 그 다음에 참여 수준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순서대로 대화의 근거를 찾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대화의 근거 답이 있지만 중간 부분에 방가로 1번 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거. 자, 수지가 좋아졌다니 참 다행이에요. 우리 반 동우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지긴 했는데 참여의 질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동우가 학습활동에 조금 더 오랫동안 집중을 해래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참여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참여 시간.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참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장에서 서성이기보다 친구들의 놀이를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은 참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아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용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지문에서 끄집어서 갖고 오면 다 정답이 되니까 겁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연습했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반가로 1번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각각 1점씩에서 6점으로 선생님들이 지문에서 다 찾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활동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크게 하면 이제 초등은 교과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교과와 연결됐을 때 교과에 수업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결국 뭘까요? 교수적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쓰는 거. 그래서 이 방가로 2번은요.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쓰고 라고 하는 거 키워드만 여기서 보시면 다 뭐예요? 참여, 참여, 참여. 결국 수업 참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강론에도 보면 결국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걸 해주는 게 수업 참여의 필요성이거든요. 아이들이 수업에 배제되지 않고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환경을 수정을 해주거나 추후에 선생님들이 교수 방법을 수정해주거나 집단화, 내용 등등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쓰고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해설지 첫 번째 교수적 수정 결국 수업 참여라고 하는 걸로 제가 키워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수업 참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다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든 왜 이런 용어들이 있을까 지어서라도 쓸 수 있는 단서들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찍어서라도 반드시 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가루 2번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23년도 교수적 수정하고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 수정의 유형 중 김교사와 박교사가 수지를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고 이것의 교육적 효과를 대화의 근거에서 논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럼 배점이 몇 점이지? 라고 해서 보니 필요성 암기하고 있는 거 첫 번째 1점인 거고 교육과정 내용의 수정의 유형? 그러면 중복교육과정, 중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1점이구나. 그리고 대화의 근거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교육적 효과는 무조건 지문에 답이 3가지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반가로 2번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서 쭉쭉 우리가 살펴본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아까 실과이지만 국어과 목표인 중복, 중첩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결국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어디 갔죠? 혼자서도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있었었고, 그래서 수지의 자존감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 흔히 말하는 일반화인데, 일반화란 용어는 없잖아요. 지문에서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그대로 찾으시면 1점, 1점, 1점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참고로 저는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했지만 실제 기출에서는요.
기능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초등은 논술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기능적 기술의 정의를 쓰는 거였어요. 그 기능적 기술의 정의가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는 거고 언제 어디서든지 화장실을 겁내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로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플러스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 당시는 기능적 교육과정의 기능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출제가 나온 거지만 우리는 조금 더 수업 참여와 연결을 해서 교육과정 수정 중 지금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변형해서 서진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문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체교사 대화에 근거하여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점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체교사 대화에 근거한 거지 다른 교사 대화에 근거해서 쓰면 일단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사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체교사에 일단 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구성 요소 2가지를 논하시오. 구성 요소로 기출은 출제. 선생님들이 보는 강론에서는 핵심 요소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용어만 오시더라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실제, 자료, 시스템,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건 왜 문제를 출제했냐면요. 유특에서는 긍정적 행동전이 논술로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 초등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큰 틀 안에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가 서답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4가지 요소 그리고 유특처럼 긍정적 행동 지원도 이렇게 섞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유특이지만 꼭 논술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짜집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제는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전의 구성 요소 2가지. 그럼 용어를 쓰는 게 각각 1점 1점인 거고 그 근거를 찾는 게 1점 1점 토탈 4점이 되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교사도 있고 체교사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체교사라고 했어. 그래서 체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동호회의 일반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 문제를 지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던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학급 차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매트리스와 이제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는 증거 기반의 중재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 실제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에 따른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규칙만 들어가면 키워드 다 맞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 이 규칙을 학생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관찰해 보세요. 관찰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가고 관찰 기록지 등등만 들어가면 무조건 선생님들은 자료라고 하는 걸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실제 강론을 보더라도 아이에게 내가 중재를 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봤던 빈도 관찰, 지속 시간 혹은 뭐 산점도 이런 것들로 다 관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와 관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게 다 근거로 어느 한 가지만 들어가셔도 다 맞았다라고 해서 토탈 20점 만점을 해서 점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기출 19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중복과 기능적 교육과정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드리면 올해가 아니죠. 23년도 작년에 유특에서는
발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기능적 교육 과정을 비교하면서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달 교육 과정 안에서도 뭐 특히 보편적 설계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일반 교과 안에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실제 기능적 교육 과정인 기능적 기술과 연결해서 교사들이 대화를 하면서 유튜브처럼 그 근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큰 틀 안에선 발달 교육, 기능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23년도 유특 문제 비교로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달 교육 과정은 강론, 송중만 교수님 강론을 보면 이런 교수적 수정이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문 안에 답이 있는 건 넘기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우리가 이따가 서답형으로 보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연속적 행동 지원의 목표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구성 요소 같이 보되 특히 22년도에 유튜브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출제가 됐으니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자라고 해서 가장 이런 문제를 100% 또 나오면 너무 저는 찍기 예신으로 똑같이 나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기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거 점검하시고 기출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자료 1쪽에 보면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2쪽에 보면 해설지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거의 지문에서 찾는 거여서 따로 이제 해설지는 넣지 않았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 A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바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계속 제가 19년도 기출문제랑 연결을 해서 혹은 18년도 문제랑 연결을 해서 제가 문제를 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그 기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출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서 통합교육 실행 안내서였습니다. 실제 보편적 지원에 관련된 지문의 사례가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서 봤던 규칙을 어떻게 해서 아이에게 제공할까? 실제 원문에서는 매트리스, 기대행동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뻥 뚫려놨을 때 이걸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다 기대행동, 규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규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매트리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19년도 보시면 19년도는 그대로 뭘로 나와 있다고요? 기대행동 매트리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그냥 뻥 뚫려서 갖고 온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은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재방법 선정 시 유의사항 부분에서 실제 기출은 사회적 타당도를 쓰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시 기출 주변에서 항상 사회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의 삶의 질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한번 써보라고 기출 변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거와 규준의 용어를 쓰는 거였어요. 그 용어이지만 저는 이거를 개념을 비교하는 걸로 문제를 변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출에서는 규준 참조 변형으로 백분위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00분위보다는 20년도 중등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쓰는 게 기출에 나왔었지. 그럼 그 기출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등에 나왔던 표준 점수 용어를 그대로 기출에 갖고 와서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한 세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들은 해설지를 보시면 3쪽부터가 이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5쪽부터 보시면 우리가 봤던 해당하는 목표들,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일단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기억의 단계이다. A에서 D 중 적절하지 않는 것 한 가지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데요. 기출 주문을 저는 여기서 좀 더 헷갈리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실제 지문에서는요.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별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딱 봐도
1차 예방이 아니라 3차 예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유는 간단하게 쓰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유를 쓰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고치는 걸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얘는 보편적 지원인 1단계니까 어디를 바꿔서 바르게 고쳐야 될까요? 이 부분을 바르게 고치신 분들만 맞았다고 채점을 해줘야 돼. 이건 이유를 쓰는 게 분명히 아니어서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바르게 수정하신 분들만 맞았다고 채점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실제 기출의 이유와는 바르게 고치는 걸로 제가 문제를 변형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는 문제였죠. 실제 기출을 보면 이게 무엇이더라? 기대행동 매트리스라고 하는 용어로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가 보는 강론, 특히 양명희 교수님 책에서는요. 잠깐 쭉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7쪽에 보시면 매트릭스 개발하기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많이 떠올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용어만 있으면 그냥 다 맞았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론하고 실제 기출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출은 기대행동 매트리스, 강론은 매트리스 개발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매트리스라는 키워드만 들어가시면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답을 선생님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자. 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반가로 2번이라고 하는 것을 풀기 이전에 저희가 아까 해설지 5쪽을 펴보라고 했기 때문에 쭉쭉 해설을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5쪽에 보시면 실제 선생님들이 17년도 초등에 양명희 교수님 책에서 문제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3번째 음영 처리되어 있는 보편적 중재라고 하는 부분 보셨죠? 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중재가 실행이 되고 보편적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2차를 적용을 하고요. 2차 단계에서도 지속적이고 심각한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항상 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주로 3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위험행동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3단계고 개별화된 지원이 집중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1차, 2차, 3차 예방 목표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암기를 하진 않으시고 추후에 좀 더 간단한 목표로 쓰실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게 틀로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드릴게요. 1차라고 표 2-1을 보면 학교의 모든 환경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해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게 17년도 초등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걸 쓸 때 나왔던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옆에다 17년도 초등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지문 한번 살펴보기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좀 다시 점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을 위한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걸로 언급이 됐었고요. 아무튼 뒤에 우리가 강론을 보면 새로운 발생 예방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목표를 설명하고 있지요. 자, 2차를 또 볼게요. 1차 예방을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고위험 문제행동 발전할 가능성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 소집단 중재를 자주 제공해서 출현율을 감소시킨다. 자, 3차는 저는 두 번째 줄로 바로 가볼게요.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해서 강도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등등등이 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걸 간단하게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럼 선생님들은 1차 예방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을 때 오늘처럼 또 기출 변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차 예방에 대한 목표를 쓰시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좀 더 확장하셔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 1차 예방의 목표라고 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 약간 좀 꼬운다면 이 다음 단계의 목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겨서 7쪽에 보시면 매트릭스 개발하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8쪽으로 가볼게요. 8쪽으로 가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잠깐만요.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로 제작해 주는 건 여러 번 봤을 거고요. 여러 지문에서. 그다음에 D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학교 차원의 기대행동, 쉽게 말하면 규칙을 가르친 후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지문이 8쪽에 보시면 양가로 6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6번. 기대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교육 환경에 적용해 보기 라고 하는 부분 일단 보셨죠. 기대행동에 대한 구체적 사회적 행동을 가르쳤으면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기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와 관련된 건 교육 환경에 적용해 보기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가만두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근거 따지셔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지금처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핵심 요소 해서 넘겨서 보시면 아까 논술 문제 풀었던 그런 근거들의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성과와 실제, 시스템을 선택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 조금 더 어려우면 약간 이걸 바꾸면 자료랑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처럼 보편적인 지원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학교 차원도 그렇기는 하지만 핵심 요소에서 보면 뭐랑 똑같다? 자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수도 있다. 핵심 요소로 물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지문도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흔히 말하는 증거 기반의 중재. 그래서 학급 규칙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최근에 번역이 되면서는 다 기대행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구나. 규칙과 기대행동은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사회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당시 사회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다 양면의 교수님 책, 이것도 양면의 교수님 책에 있는 개별 대상 중재라고 하는 거에서 실제 출제가 된 거거든요. 양면의 교수 책만 이렇게 나오지 다른 강론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한 용어는 그래도 점검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재 목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중재 목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그쪽에 사회적 타당도 평가의 영역 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중재 목표의 중요성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중재 과정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가? 아, 이건 중재 절차의 적절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밑에 표를 볼까요? 가운데 보시면 중재 절차의 수용성, 같은 말 어떤 거 쓰든 상관없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중재 결과의 의미성이라고 해서 오늘은 중재 결과의 의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에게 물론 첨삭도 해주지만 그래도 답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음영 처리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여기에서도 멈추지 말고 각각의 용어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혹은 이게 용어로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 문장들도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역으로도 계속 사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해설 자료는 10쪽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비교한 문제가 있어서 11쪽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보실 때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라고 했을 때 오늘 문제는 준거 참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도 헷갈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준거 참조 검사 리을은 무엇인 반면 비읍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순서는 상관없는데 여기 리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규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쓰면 틀리다고요. 리을은 준거를 물어보는 거지 리을을 기존 맞아 상대적인 위치 얘를 순서적으로 바꿔서 쓰면 틀린 거니까 기호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쓰실 때 리을은 준거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준거와 관련되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은 리을은 이제 사전에 설정된 숙달 수준인 준거에 비교를 하는 반면
비읍은 피검자의 수행을 그 검사를 받은 규준 집단의 수행에 비교를 한다 혹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비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 맞았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거는 사전에 설정된 숙달 수준 아니면 규준은요 규준 집단의 수행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셔도 되고 규준 집단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는 거 또래들과 비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 맞았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래들도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꼭 비교해서 쓰는 문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규준은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중등에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규준 참조 검사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볼게요. 이건 분명히 20년도에 중등에 출제가 됐던 기출이라고 했고요. 이 당시 선생님들은 100분위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점수는 대표성을 띠는 피검자 집단으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들은 표준 점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역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평균하고 편차를, 표준 편차를 갖고 있다.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평균, 표준 편차 있으면 무조건 정답을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로 하셔야 된다. 표준 점수. 자,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변환한 점수입니다. 정규 분포에서 특정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준 편차 단위로 환산한 지점수. 그럼 지점수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추후에 0이 평균인 거고 편차가 1씩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라고 하는 건 뭘까요? 평균이 50이고 편차는 10씩.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지표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능력 점수, 지표 점수, 합산 점수, 합성 점수 다 100 플러스 15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또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까지 좀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 규준 참조 검사 20년도 중등은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잠깐만 조금만 더 확장을 해드리면요. 선생님들이 지표 점수라고 하는 건 어디서 보셨나요? 초등은 웩슬러가 나왔을 때 지표라고 하기도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17년도 초도 보면 합산 점수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와 볼 때 합산 점수, 지표 점수 다 보다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15인 거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확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총론은 우선 답만 이제 불러드릴 건데, 답만 불러드릴 때, 관련된 설명이 사실은 얼마나 선생님들이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인 거지 이제는 선생님들이 뭐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특강을 정리를 할 때 내가 모의고사 이거는 이것이 과거에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특강을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문제도 다 19년도에 출제가 된 걸 변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15년도를 이제 뭘로 바꾼 걸까요? 22년도로 바꾼 거지 별다른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돌고 돌아요. 기출도 보면 19년도 나왔던 거 20년도 또 나왔네? 그 옆에 게 나왔네? 이런 패턴을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으로만 바꿨으니까 선생님들이 절대로 기출에 나온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답을 일단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요. 이 당시에도 중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도로 이제 본 거고요. 잠깐 넘겨서 선생님들이 해설지를 보시면 이거는 뭐 정답이 딱 떨어지니까 주도성이라고 하는 걸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B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죠? 잠시만요. 이게 계속 쭉쭉 넘어가네요.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거 유력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C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들어간
교과형 도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 뭐 과거 시험 문제는 항상 생활기능 뭐 이런 걸로 문제 많이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달라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정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 기억에 영어하고 사회인가? 아무튼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쓰는 교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영어는 일단 그대로 살리고요. 최근에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뭐가 들어갔어요?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E는 영어 써주는 교과, 그다음에 F는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 아무튼 선생님들이 19년도 초등문제 꼭 한번 보면 문제만 바뀌었구나 꼭 다시 한번 봐야지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2번까지 문제를 지금 풀어봤고요. 지금 시계가 고장이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3시 지금 27분이거든요. 하기에는 좀 모호하고 해서 미리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문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40분부터 그냥 저는 진행을 할게요.